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금융시장 전반입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그 3프로 TV라고 혹시 아세요? 그 채널? 알죠. 알기는 알죠. 그 네. 채널이 매일매일 아주 네. 세심하게 잘 챙겨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간혹 저희 언더스탠딩에서는 조금 좀 이렇게 높게 날면서 전체를 조망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해상도는 매우 높은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잘 먹겠다는 거지. 고품질 콘텐츠다 이거지. 네, 뭐 아니 그걸 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뭐 간밤에 워낙 큰 일이 있어가지고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긴 한데 네. 어쨌든 우리끼리 부끄럽지는 맙시다. 네. 다른 나라 보기에는 좀 부끄럽긴 한데. 외국인들도 부끄러웠나 봐요. 많이 나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또 그 이후에 대응 과정에서는 나름 또 그 자랑스러울 괜찮습니까? 만한 일도 있었어. 알겠습니다. 기승전결에서 네. 승전결은 꽤 괜찮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부끄럽긴 한데. 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앞으로 시장이 어떨지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예. 큰 김- 그림의 대명사. 네, 김준성 전 매의 눈 네. 김준송. 한국 리먼 브러더스 대표 모시고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우연히 갑자기 그런 게 나오면서 보니까 뭐 가장 보통 환율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네. 보기도 쉬우니까 봤더니 뭐 다 여러 번 오늘 방송하셨겠지만 1440원 좀 넘어갔었어요. 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갔다가 그 국회에서 그런 일이 되니까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결국은 뭐 그저께에 비해서 한 10원 정도 올라가서 끝났고 아침에 그리고 오늘 장도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났어요. 예. 주식은 미국 주식이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 뭐 그 한국 주식 그게 발표나자마자 5%에서 7%까지 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코스피 ETF. 예, ETF. 예, 그게 1.6%까지 내려왔다가 끝나고 또 오늘 장은 그 정도에서 끝났어요. 근데 저는 그냥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그 이후에 국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고 진짜 계엄령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뭐 원달러 무조건 1,500원 가 있고요. 지금 1,500원 코트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주식도 뭐 최소한 10%는 빠져 있을 거다. 그렇게 그 생각해요. 외국계 금융회사에 계셨었잖아요, 네. 대표님은. 네. 외국인들도 이런 걸 보면 야, 만약에 이제 예. 진짜 계엄령 같은 예. 게 있었다, 이게 약간 정치적인 예. 이슈인데, 예. 그럼 야 무조건 일단 팔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나요? 예, 그럼요. 우선 한국의 리스크가 얼마나 있어? 보겠죠. 너무 많네. 무조건 줄여. 그리고 한국에 뭐 살라고 했던 계획이 있으면 야 무조건 기다려봐. 이렇게 하겠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별거 아니지만 제가 잘 아는 좀 젊은 친구가 한국에 출장을 왔어요. 예. 미국의 빅테크 중에 하나 다니는 친구예요.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해요. 출근을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출근하지 마라. 한국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미니멈으로 하니까 너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 미팅 없으면 빨리 뉴욕으로 복귀해라. 그리고 오늘 나가지 마라. 본사에서 그런 연락이 이메일, 왔다. 네, 이메일이 오고 어떻게 왔나 봤더니 그게 뭐 보스가 보낸 게 아니라 본사에서 위치 추적해서 한국에 있는 그 애들한테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느 국가가 한국에 가지 말라고 지금 한 거 없죠 아직. 그렇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그렇게 자기 직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한국을 진짜 무슨 무슨 일 벌일지 모르니까. 무슨 일 모르니까 우리도 몰랐잖아요. 저는 머릿속에 계엄령이라고 그러면 탱크 이런 거밖에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무서웠겠죠. 계엄령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대가 통치하는 거죠. 그렇죠. 질서를 그리고 유지하고. 영장 없이 뭐 구금할 수 있고 이런 법 거잖아요. 없고, 법 없고. 헌법 위에 개헌법이 있는. 예. 그래서 다들 너무 많이 놀랬고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사실 이 정도면 엄청 안정된 거고 네. 지금 뭐 이프로님 얘기해 주신 대로 그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게 봐준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가 워낙 많이 빠졌어요. 주식도 워낙 많이 빠지고 예. 환율도 워낙 많이 올렸으니까 예.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난 거지 이게 정말 그런 식으로 갔다면 그 후속 조치 12시 이후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제가 얘기한 대로 뭐 1,550 뭐 1,500원 무조건 위에 있는 거고요.
그 주식도 10% 빠지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었다. 실체와 무관하게 불확실하고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안정됐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한국이 뭐 어느 정도 지금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같은 거 지금 차이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다른 나라 주식시장과 지금 뭐 비교할 때. 간단하게만 다들 아시겠지만 S&P가 26년에 26%, 27%쯤 되거든요. 오른 게 나스닥 30%예요. 플러스 유럽은 대개 8% 수준이에요. 중국 그 나쁘다는 중국이 15% 올라 있어요. 일본이 17%. 우리 아시죠? 코스피 마이너스 7%, 코스닥 마이너스 22%. 코스닥과 나스닥의 차이는 55%, 53%예요. 1년에 53%는 이게 뭐 10년이 아니라 1년에 53%가 차이 난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지금 예, 나쁜 상황인데 여기다가 아주 결정타를 매겼고 그다음에 제가 걱정하는 바는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네. 없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그래도 10위 국가인데 음.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좀 줄여놓은 것 같아요. 올라가려 그러면 본사 애들은 야 한국이 좀 오르네. 야, 정리하자 이번에. 우리가 운 좋네. 아이고. 네, 우리가 운 좋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오르기는 오르는데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예. 야, 분명히 오르는데 오르면 그냥 굉장히 급하게 오를 거야. 한국 한국 워낙 시장도 우리만 낮았으니까. 워낙 낮았으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뭔가 있으면 세상 일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찬스는 있겠지. 예전에도 여러 번 그랬으니까 예. 50% 차이 나니까 한 번은 기회가 올 거야. 그렇지만 잘 사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 더 빠졌다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야 이게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다시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그런 기회를 좀 없앴다고 할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큰 일을 야, 한 그건 거네. 작지 않은데. 큰 일을 예, 한 거네. 굉장히 저는 굉장히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사람들을 워낙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계엄령이 뭔지 정확하게 다 모르잖아요. 예. 그냥 계엄령은 저도 이게 분명히 틀린 소리일 건데 경찰 대신 군인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영장 없이 사람을 잡아갈 수 있잖아요. 예. 잠깐 조선왕조가 되는 거죠. 와, 이거는 이게 무슨 남미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랬고 하루 만에 뒤집어지고 다 안정이 돼가니까 그래 알았어 오늘은 넘어가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죠. 야 한국이 엄청 좋아진 줄 알았는데 경제는 좋아졌지만 정치는 아직도 멀었구나. 북한하고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직도 있구나. 쟤네들은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이 계엄령을 선포해 버리는구나. 외국인들은 자세히 안 보잖아요. 예. 대강 예. 보잖아요. 예. 그리고 뭐 구태 잘 알아야 되나요? 좀 이상하면 딴 데 가서 하면 데 가면 되지. 되지. 딴 데 가면 이게 되지. 나라가 많은데 뭐. 응, 나라 많은데 어. 괜히 골치 아픈 거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시장은 진짜 선방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행이고 그리고 그거에 그 공헌한 사람들은 뭐 어쨌든 어제 12시 이후에 한 사람들인데 그게 군인이 됐든 뭐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저력을 보여준 건 하지만 와 그래도 이건 너무나도 나쁜 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 주식이 왜 디스카운트인지에 대한 이유를 뒤늦게 알려줘 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낮은 가격을 그냥 합리화시켜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해버렸다는 거죠. 불행히도.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은 불안해했는데 야 진짜 한국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런 이슈가 있네. 그리고 한국은 정치가 저렇게 극단으로 가는구나. 한 명이 싫으면 할 수 있는 걸 그냥 다 하는구나. 예. 군대도 동원을 하고 와 이거는 저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조금 외국인이 보면 좀 나쁜 것이다. 왜 그랬어 그러게. 진짜 큰일이다. 얘 들어보니까 진짜 좀 심각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사실 오늘 돼서 그래도 정상적인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구나. 되게 그래도 그 정상은 돌아왔죠. 안도하고 하긴 우리 했는데.
주식 1.5% 빠지는 게 하루 이틀입니까? 원 달러 15 오르는 게 뭐 하루 이틀이에요. 지금 미국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정치적으로 잘 해결돼 가지고 이제 서로 악수하고 잘 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잘. 이제 안 그러면 되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장외 집회 같은 게 늘어나겠죠.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전 예. 늘어날 것 같아요. 네. 틀릴 수도 있지만 여야 합의가 잘 안 되고. 예, 잘 안 돼. 굉장히 무조건 극단으로 무조건 더 안 가요. 되겠죠. 더 그러면 장외로 가겠죠.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이제 많이 모이잖아요. 숫자적으로. 예. 그러면 외신이 한번 계엄령 이건 또 뭐야 한 외신들이 한국은 어떻게 됐어? 하고 팔로우 뉴스가 나가는데 예. 그 사진은 뭐가 나옵니까? 데모하고 엄청난 있는 거, 사람이 시위하고 모여 있는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들이 서 있고 그러다 보면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하게 가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쓰던 최루탄이 또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 갖고 해외로 보내게 되면 한국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야 내가 뭐 한국에 죽기 살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한국에서 오래 좀 터졌는데 알았어 뭐 딴 데서 벌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워낙 크게 하고 한국은 비중이 작잖아요. 예. 그 미국 워낙 잘 나가는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엎친 데 겹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좋았어요. 뭔가 안 좋았고 거기에 한술 이제 더 뜬 건데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외화 유출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어려움이 다 외화 유출하고 관계가 있다. 환율이 그래서 오르는 거죠. 그렇죠. 환율도 그렇고 자본시장도 그렇고 이게 워낙 주식시장. 외국에 지금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정말. 그렇다고 빠져나가는. 그래서 또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거를 많이 지목하지만 예. 오늘도 하루 종일 외국인이 얼마나 나가서 이런 걸 지목하지만 예. 저는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음. 금액적으로도 그래요. 저 정확한 숫자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금년에 우리나라 주식 얼마 팔았어요? 20조 안 될걸요? 한 15조? 뭐 그 정도 근처일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투자가가 미국으로 가는 게 얼마예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런 통계가 있어요. 개인들이 해외 투자하면은 그 주식 맡겨놓는 게 그 예탁. KRX 예탁하는 게 1년 전에 70조였던 게 지금 150조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80조 늘은 거잖아요. 예. 80조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건 개인만이에요. 왜냐면 거기다가 예탁하는 사람은 뭐 이런. 개인이거든요. 그 기관들은 다 그냥 따로 둬요. 자기네 거 그냥. 자기 명의로. 그러면 똑같다고 하면은 두 개 합치면은 150조? 외국인은 15조?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10배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대충 생각해도 5배 이상 내국인이 나가는 것이 문제지 외국인이 하는 게 아니다. 외국인이 지금 이슈가 아니다. 내국인이 나가는 게 이슈다. 내국인이 나가는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주주환원 나오고 예. 뭐 상속세 나오고 뭐 이제 별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슈가 계속 와 있었는데 거기다가 외화 유출에 한 번 더 때려준 거죠. 야 웬만하면 한국에서 나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500조 정도 시총이잖아요. 예. 거기서 150조 나가면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고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초점은 좀 외화 유출 쪽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외화 유출이 진짜 여기서 더 가속화되면 그 뭐라 그래요 역전의 기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좀 저는 좀 걱정하는 쪽으로 좀 해볼게요. 좋은 예, 거는 예, 좀 예, 잊어버리고 나쁜 쪽으로만 좀 생각을 해보면 역전의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 아니냐. 외화 유출이 돼버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이 해외로 나가버리면 예. 다시는 기회가 안 오잖아요. 돈이 여기 있는데 야 이거 좀 내려갈 것 같아. 좀 있으면 사야지. 그게 아니라 아 아예 됐어. 계좌 빼버리면. 나 됐어 빼버리면 저번에 옵션 만기일 날 멀쩡한 기업들이 막 7%씩 움직인 날이 있어요. 그때 내가 본 게 야 저 회사가 7%가 빠지는데 빠지는 이유는 옵션 만기되면서 뭐 매도가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보통 때 같으면 기관이 야 7% 말 안 되지. 좀 아니, 사야지. 사 내일이면 무조건 돌아와. 어. 아무도 안 사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투자 자금이 하도 많이 빠져나가지고. 뭐 팔고 사야 되니까. 네, 돈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부터
용감하게 한국은행 욕을 좀 하고 있었어요. 욕이랄까 비판을 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나름대로. 어떤 예, 비판을 어떤 면에서 했어요? 비판을 했냐면 한국은행이 너무 안일하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의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해요. 7월하고 8월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우리 저 금통위하고 한국이 이제 어떻게 가냐면 금통위도 1년에 8번 해요. 실제로 12번 하는데 4번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게 3, 6, 9, 12 빼고 나머지 8번을 하고 그 페드도 8번 해요. 근데 예. 어떻게 하냐면 한국이 먼저 하고 그대로 따라갖고 페드가 이제 두 번째예요. 예. 그러니까 예. 1년으로 보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만 보면 한국이 4번 하고 미국이 4번 한 거예요. 순서에 예. 따라서.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거예요. 우리가 7월하고 8월 달에 금리 안 내렸어요. 예. 그런데 미국은 하반기에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 한 번 하고 2번 한 다음에 예. 50bp 내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25bp 내렸어요. 10월 달에. 예. 그리고 25bp 또 내렸는데 얼마 전에 25bp 또 내렸어요. 우리도. 예. 예. 그리고 이제 미국 한 번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7월 달 정도에 경기가 엄청 저는 나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미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은행이 연초에 금년 GDP 어차피 GDP로 봐야 되잖아요. 경기는 딴 거는 예, 보기 너무 예. 힘드니까 GDP 금년에 2.4%라고 했어요. 음. 근데 우리나라 GDP는 미국하고 달리 그냥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네. 1분기에 1.3 나왔어요. 오, 1.3 곱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5.2인가? 괜찮죠. 오, 이거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때 한국은행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이렇게 많이 잘 나왔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진짜로. 그때 한번 돌려보세요. 한국은행 총재도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너무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좋아요 하고 막 허허허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2분기에 기억나십니까? 마이너스 0.1 났어요. 예. 와, 1.3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마이너스는 아이고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1분기가 좋아서 뭐 그런 거야. 그리고 다음 분기 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낙관돼요. 그때 부근이에요. 7월 달에 벌써 마이너스를 보여줬어요. 경기가 엄청 식고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낙관했어요. 엄청나게 낙관하고 실제로 3, 4분기가 0.5라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이 단순 무식하게 해볼게요. 2.4가 되려는데 1.3하고 0.1이 됐어요. 1.3 플러스 0.1 마이너스. 그럼 1.2잖아요. 네. 그럼 2.4 하려면 1.2 또 하면 되죠.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3분기에 0.5 할 거야. 4분기에 좀 더 올라가고. 그럼 딱 맞잖아요. 그럼 2.4. 괜찮다. 0.5라 그랬는데 그때도 마이너스 됐던 0.1 거야.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0.2였어요. 네. 그 다음에 0.1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0.5라고 생각했는데 0.1이 나왔어요. 그러면 0.4니까 별 차이 아닌가요? 엄청 큰 거예요. 분기별이기 때문에 곱하기 4 해야 되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한국은행이 엄청나게 경기를 낙관을 한 게 기본인 것 같고요. 경기를 낙관을 하면서 두 가지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는 7월달, 8월달에 그때 부동산이 좋았거든요. 부동산 이슈에 너무나도 매몰이 되셔가지고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사실은 주거용과 상업용 있잖아요. 상업용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주거용 중에서도 비아파트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 아파트 중에서도 지방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많은 부동산 중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오른 거예요.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뭔가 정책 당국에서 뭘 하려면 송곳을 써야 될 자리에 서울에만 무슨 조치를 취하든 했어야지. 금리를 도끼를 이제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한국은행이 송곳을 쓸 자리에 도끼를 휘두른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경고 많이 먹었어요. 너 그 근거 없는 이제 그런 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내 오늘 아침에 우리 대통령도 그러더라니까요. 송곳 쓸 자리에 이거는 도끼가 아니고 전기톱을 들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제가 잘못한 거는 그쪽에다가 경기를 낙관하는 게 기본으로 깔리다 보니까 예. 부동산에 매몰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나 어차피 이자를 안 내릴 거야. 그런데 부동산도 올리니까 나 안 내려. 그게 첫 번째 잘못이고 이게 7, 8월에 안 내렸어요. 예.
10월 달에 그러니까 세 번째 내릴 때는 미국이 50bp를 내리니까 안 내리기가 좀 멀쑥해진 거예요. 제가 엄청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5bp 내렸어요. 근데 내리기 진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창구지도 바로 들어갔잖아요. 내 금리는 내렸지만 대출 금리 내리면 죽어.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야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봐. 금감위원장님의 말씀이었나? 그러니까 은행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대출 금리 올리면 되는 거예요. 대출 금리 열 몇 번을 올려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실질 금리를 올린 거예요. 예. 한국은행이 어떻게? 60년대식으로 한 거죠. 창구지도. 계엄령도 60년대식인가? 한 거예요. 한국은행과 저는 대통령이 막 지금 중간중간 하신 말씀은 다 하시네요. 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경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얘기하시고 갑자기 헷갈렸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해놓고서 실제로 금리를 안 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똑같아요. 계속 경기를 낙관하면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매몰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때 한국은행이 한 가지 착각이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환율이 이자율 차이가 벌어지면 환율이 약세가 될 거야. 예. 금리 차가 미국이 위에 있고 한국이 지금 아래에 있는데 이게 예. 벌어지면 약세가 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내리기 전에는 우리 절대 내리면 안 돼. 그게 7월 달과 8월 달의 로직이었어요. 예. 그리고 10월 달 됐는데 미국이 50bp를 확 내려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50 내리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그래도 한 25는 내릴게 하고 내린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제 생각에는 환율이 결정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yen 같은 거는 이자율에 엄청 민감해요. 최근에 엔이 약세가 되고 강세가 되는 게 가만히 보면 일본의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고 그런 얘기가 있지만 주로 달러 10년짜리 이자율이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래요. 진짜 이자율의 변수예요. 유로화도 상당히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머징 마켓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자율을 인하했을 때 환율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절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상됐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경기를 좋아질 부양을 거다? 하니까 이 좋아질 나라가 거다. 좋아질 것이야. 그러니까 환율이 강세가 되는 거야. 모든 아시아 커런시가 다 그래요. 지금 현재 라틴 아메리카가 다 그래요. 뭐 페소니 뭐니 우리나라가 일본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중국보다도 못한 지금 현재는 이머징 마켓인데 왜 이자율 차이를 보느냐. 환율이 걱정되시면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해라. 그러면 경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환율이 강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지난 목요일 날 지금 뭐 하도 일이 많으니까 잊어버리신 거 같죠. 지난 목요일이에요. 예.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금리 인하를 갑자기 했어요. 금리 인하를 갑자기 하니까 이자율이 10bp 확 내렸어요. 예. 금리 인하가 왜 갑자기 했다고 얘기했어요? 한국은행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금리 안 내린다고 말을 하니까 안 내릴 줄 알았지. 안 내릴 줄 알았지. 그런데 그렇지. 내리니까 놀란 거죠. 예.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그래갖고 10bp가 내렸어요. 이자율은. 그런데 그날 환율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날 1395원에서 아무 일도 없어요. 물론 그 다음에 1402원 됐지만 그건 글로벌 달러가 올라서 그런 거고 환율 하나도 안 올랐어요. 결국 뭐예요? 한국은 그동안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게 그냥 시장에서 딱 나왔잖아요. 야 이자율하고 하면 관계가 없거든.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길게 보면 한국은행이 경기를 낙관내는 거에 시작을 해가지고 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는 송곳으로 할 걸 도끼를 휘두른 거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또 하나는 환율에 대한 게 핑계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환율 핑계를 대면서 이자를 안 내린 거예요. 이자율을 내렸다면 꼭 아니겠지만 경기가 이거보다 좀 낫지 않겠습니까? 포캐스트가 아무래도 재정정책, 금융정책이 있는 건데
이 파월은 코 0.25 올릴까 말까 그 쌩 난리를 치잖아요. 뭔가 파악을 하고 한국은행 너무 낙관했다. 낙관을 했다고 저는 무조건 생각하고요. 네. 7월달, 8월달에 내리는 거를 못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즘 기자분들이 좀 용감하더라고. 총재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아니 8월달에 금리 그거 실기 그것도 치신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답이 이거였어요. 그 판단은 1년 후에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1년 후에.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지 말고 1년 후에. 나 지금 못하는 말이 있어. 그렇기도 아니면 하고 내년에 결과는 늦게 나온다는 거죠. 결과는 좋을 거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년 후에는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1년 후에 총재님이 내리고 올린 거에 나 관심도 없어요. 그것도 그냥 답 안 하겠다는 소리지. 답을 해줘야지. 기자가 물어보면. 나는 왜 그때 안 내렸어?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는 나는 진짜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한국은행은 왜 경기를 낙관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수출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 네. 근데 내수는 상반기에도 안 좋았는데 생각보다 하반기 들어서 내수는 계속 안 좋아지고 수출도 좀 안 좋아지니까 이상하네.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그때 하는 총재가 인터뷰 과정에서 제가 인터뷰 다 들었거든요. 예. 인터뷰에서 금리 갑자기 왜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트럼프가 돼서 나 그 얘기할 때 난 웃었어요. 진짜 해도 너무하네. 두 번째 수출이 증가율이 떨어져서 와 수출 증가율 떨어진 걸 그동안 몰랐어? 그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건 표면적인 이유였고 표면적인 이유는 저도 방송에 나오면서 말 엄청 조심해서 하는 거고요. 예. 정확한 표현은 핑계였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전날인가? IMF가 기억나십니까? 맞아. 경고했어요. 예, 성장률 떨어질 거라고. 정확하게 저하고 똑같은 말했어요. 나 너무 기분 좋았어요. 한국은 환율이 문제가 아니다. 경기가 문제이니까 이자율을 당장 인하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총재가 IMF에 오래 있었잖아요. 예. 그거 무시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기 전망을 과감하게 내렸잖아요. 2.4를 2.2로 내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을 2.1을 1.9로 내셨어요. 1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26년을 1.8로 했어요. 이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내년에 상반기가 좀 안 좋을 거야. 그렇지만 하반기에 올라가. 그래서 2% 잠재 성장률을 맞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26년을 1.8로 썼어요. 말 됩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예. 어떻게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기 예측을 다 바꿀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한국은행이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측을 안 낮출 수는 없잖아요. 뭘까요 그 데이터가? 추측하자면. 수출 뭐 모든 데이터들이죠. 수출 내수 그러니까 종합적인 데이터죠. 우리도 다 본 거. 근데 수출이라는 건 뭐 어느 달은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달은 적을 수도 있으나 하는 총재가 이번에 언급할 때는 수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정말 죄송한데요. 할 말 없을 때 하는 게 구조적인 거예요. 구조적인 게 뭐예요? 저한테 죄송하실 것까지요? 아니 진짜 저도 항상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하나만 코멘트 할 때 그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로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거든요. 그렇잖아요. 답을 정확하게 해야죠. 하는 총재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 외화 유출이 다음 달부터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세상에 그렇게 쉬운 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요. 이건 이렇게 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 말이 세상에 그렇게 쉬운 말이 어디 있으며 세상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사회 현상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IMF가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한국은행의 그 예상치를 낮출 수밖에 없었고. 예. 근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내가 원래 잠재 성장률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낮출 거야. 그런데 이자율은 안 내릴 거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트럼프와 수출을 난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갔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좀 심하게 나가는 건데
그때쯤 뭐가 있었어요? 그 총재님이 총리가 된다는 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설들은 되게 그 설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어요. 코멘트도 근데 있었어요? 기자회견에서 질문도 했어 네. 기자가. 그랬더니 한국은행 기자들이 네. 기자가 기자- 총재가 된다는데 기억하시네요. 네,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나 그 얘기 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 저는 제 자리에서 일단 열심히 할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하고 싶다는 얘기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저 잡혀가려나? 근데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금년에 와서 이 총재가 총재가 된 다음부터 한국은행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지방균형 좋은 발전, 얘기지만. 교육개혁. 교육개혁 네. 그런 거 얘기 많이. 좋은 얘기죠. 어. 그런데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저렇게 한가할까? 저런 소리를 할 때마다 나는 저분이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고 그 얘기를 왜 해요? 아니면 총리가 되고 싶든지 둘 중에 하나를 되고 싶어 하는구나. 여당 대표가 되거나 총리가 되고 싶구나. 그러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딱 맞았어요. 나는 내가 맞히는 것도 있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딱 나오니까 본인이 부인을 안 하잖아요. 그 정도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의 바람이 이루어졌거나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예약이 돼 있거나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경기가 저 쌩 난리가 나고 원달러가 어쩌고 주식시장에서 50%씩 차이가 나는데 갑자기 한가하게 서울대학교가 뭐 지방으로 가야 된다는 도 좋은 얘기지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했는데 결국 정책이라는 게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 쪽에서 기대할 게 없다면 기대하겠습니까? 둘이서 예. 맨날 싸우는데 네. 그렇다면 금융정책이라도 좀 해줘야 되잖아요. 뭔가 그런데 금융정책은 한술 더 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진짜 대통령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들이.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해외로 자꾸 나가는 게 경기의 문제가 더 클까요? 아니면 이게 경기의 문제는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 늦었지만 어쨌든 뭐 금융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뭔가 정책이 나오고 경기가 지금보단 좋아지면 그냥 그건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심각성은 마치 외국인이 떠나듯이 이거 진짜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경기가 좀 먼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그 얘기했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예? 잘 모르는 거.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1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항상 잘 나갔어요. 왜냐면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라는 거는 제가 경기라고 표현을 해서 정확하게 하면 경제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경제가 좋고 우리나라 기업이 좋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퀘스천이 생긴 거잖아요. 얘들이 제대로 할까? 예전보다 못하는 거 아니야? 골로 가는 거 아니야?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가던데? 우리도 일본처럼 30년 골로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있다가 보니까 야 그런 일이 벌어져도 기반이 튼튼하면 괜찮은데 야 그 얘기 어떻게 됐어? 그 맨날 하는 얘기 예. 주식이 오르려면 회사가 있는데 회사를 갖고 있는 대주주가 있잖아요. 예. 내가 회사의 주인이야. 그러면 주식이 올라야 좋은 거잖아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주식이 오르기를 바라지를 않아. 나는 오르면 좋을 게 없어. 그러니까 쟤는 죽어도 안 올랐으면 좋겠어. 우리 회사 좋은 건 나 혼자만 알고 싶어. 나는 컨트롤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주식이 오릅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몇 년째 안 되고 있는데 경기가 나빠지고 주식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폭발을 하는 거죠. 야 진짜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경기가 나빠지고 모든 게 나빠지니까 주식이 내려가니까 이제 점점 무리하는 사람이 나와요. 고려하연 말이나 됩니까? 그게 지금 말 됩니까? 150원짜리를 80원에 해가지고 뭐 내 친구한테 이런 게 다 합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저 예전에 한번 여기 와서 LG화 갈 때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하냐 이게 이제는
아 몰라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 뭐 불법 아니랬는데 나 잡아가든지 네 마음대로 하삼 이렇게 대주주가 이제 배를 째버리잖아요. 옛날에는 하면서도 미안해했어요. 요즘은 미안해도 안 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왜 불법도 아닌데 불법도 아닌데 야 다 그러냐. 내가 합법적으로 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도 주식 떨어져서 죽겠어. 너만 죽겠냐? 나도 죽겠어.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예. 다시 올라갈 기회가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아씨 웬만하면 사업을 했는데 이것들 해도 너무하네. 해외로 나가야지. 제가요 3년 전부터 방송도 나오랬는데 네. 그때부터 제가 딱 한 가지만 내가 방송 가서 주장해야지 한 게 있어요. 예.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다양화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다양화. 투자의 다양화. 포트폴리오에 네, 주식만 사지 한국 주식만 사지 말고 세 가지 쪽에서 외국 주식도 사고 두 번째 환율만 하지 말고 주식만 하지 말고 채권도 채권도 좀 하고 하고. 뭐 원유도 하고 모두 해야 된다. 세 번째 현물만 하지 말고 발생상부터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제가 금년에 엄청 제 말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양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몰빵으로 가버리더라고. 한국은 안 하고 저쪽으로 가버려. 그게 다양화하는 게 아니지 몰빵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야 우리 지도자란 분들이 저렇게 진짜 무식하게 하니까 이게 뭐가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엄의 긍정적 효과가 있긴 있네요. 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야? 그게 아니라 김준성 대표님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네 이제. 제가요 오늘 하루 종일요. 야, 뭐 이제 계엄까지도 다 오는데 뭐 못할 말이 어딨니? 그런가? 다 해, 뭐 까짓 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 많이 봤거든요. 네. 뉴스도 많이 보고 예. 제가 용기를 좀 얻었어요. 사람들 할 말 많이 하던데요. 맞아요. 엄청 해요. 저는 그런 사회를 꿈꿔왔습니다. 아니 네. 유튜브 조그만 채널이 아니라 예. 와 공중파. 이제는 과감하게. 오 엄청 해요. 그래서 그래, 제가 마음에 든 얘기는 왜 했어야지. 쇼크를 먹었거든. 제가 오늘 아침에 가장 든 생각이 음. 이 언더스탠딩 나가야 되는데 거기 나가서 오늘 다른 얘기 뭐 저 오늘 이민 얘기 이런 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하면 좀 이민 가자. 뭐 같이 아니 이민 가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리고 재미난 얘기 하려는데 그런 얘기하면 저 미친 사람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저놈은 더 미친 놈이네. 요즘 미친 놈 많네.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를 해야 되겠네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 깝깝한 거예요. 야 이거 마음대로 얘기하다가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저뿐 아니라 저보다 험한 사람 많더라고. 예. 네. 그리고 제 얘기가 물론 뭐 제 얘기가 뭐 맞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한쪽에서 드는 사람도 있다. 이게 진짜 나라의 잠재력을 까먹고 있다. 누가? 지도자들이.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잘해야지 어떻게 일반인보다 못하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하는 총재의 편을 좀 들어보면 예. 들어보자면 금리를 내리긴 내려야죠. 네. 그런데 금리가 내린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뭐 기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또 아파트 값도 들썩들썩하고 안 그래도 들썩들썩 하는 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총재 생각에는 굳이 변호를 하자면 이거는 금리 한두 번 내려서 해결될 거 아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코리아만 제로 금리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값을 보니 이 상황에서 아파트 값을 좀 잡아놓고 내리기 시작하지 않으면 분명히 두 번쯤 내리고 나면 자고 나면 또 2억 오르니 그런 소리 나올 텐데 우리나라의 종특상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성적인 생각이 마비가 된다. 그래서 금리 내리면 이제 한국은행 앞에 다 머리띠 두르고 오고 이제 못 내린다. 그래서 차라리 스타트가 조금 늦더라도 특히 이제 아파트 값을 단기적으로 잡는 데는 대출 규제만 한 게 없잖아요. 장기적으로야 공급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하여튼 대출을 좀 묶어놓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게 장기적으로 많이 내릴 수 있는 방법 아니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맞는 말씀인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예요. 그분의 머릿속에 아파트 값이 첫 번째에 있어요. 경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있고 환율은 네 번째 있고 우리나라의 정책 수단 중에 이루어야 될 목표가 1등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을 잡는 거예요. 그게 국민 감정이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봐요. 나쁘게 보면 하는 총재가 총리가 되고 싶으니까 정치인을 하고 싶으니까. 아 그래서 국민 감정을 신경 그럼요. 썼다. 한국은행 총재가 무슨 국민 감정에 그렇게 그 신경을 써요. 언제 그랬다고? 근데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데 예. 국민 감정이 금리에 브레이크를 자꾸 거니까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거지.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면 국민의 삶은 좋아지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아랫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분 좋게 해볼게요. 평소에 그 보너스를 1억을 받았어요. 1년에. 그랬는데 요번에 엄청 잘해갖고 3억을 줬어요. 네. 그랬더니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알았어요. 지 옆에 있는 애를 4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사표 내더라고요. 쌍욕을 하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지지만 싫은 거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가는 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바보가 나보다 돈이 많고 거들먹거리는 꼴을 못 보겠다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나쁘다고 좋다는 게 아니야. 그런 거를 하는 총재가 다 어루만져줘야 됩니까? 근데 경기를 살려야 좀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인가? 예. 우리나라 아니 2%가 할 얘기가 제가 다른 좀 질문을 좀 예.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좀 근데 저도 이제 외신들을 좀 찾아보고 네네. 하다 보면 아파트값 때문에 금리 결정에 고민이 심하다거나 네. 아니면 그 나라 뭐 경제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파트 값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잘 안 그렇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렌트가 올라가니까 좀 이거 좀 잡아라. 네. 월세는 좀 불편하지 않니? 물가 오르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자산 가격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높게 오르고 안 오르고가 그게 그냥 가십 정도로 치부되고 그러던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특별히 더 예민할까요? 글쎄요. 저는 가여간 부동산 얘기 잘못하면 망하잖아요. 근데 오늘 뭐 막가기로 했으니까. 부동산 얘기는 뭘 하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야 술 한잔 해. 그게 결론이라던데. 한 잔에 지금 이프로님 말씀하신 게 너무너무 맞고요. 해외에서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몇 %입니까? 1%잖아요. 예. 그 아파트 값이 오르거나 말거나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나머지 99% 사는 사람들의 집값이 중요하죠. 서울이라도 저 지방에 있는 조금 하급지에 있는 렌트비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크게 보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심리적인 거를 많이 하면서 그걸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더 욕먹을 소리는 저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파트 값이 서울에서 오르는 거는 양극화의 과정이에요. 절대로 못 막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예.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있어요. 외국인 들어오죠. 양국인 또 돼요. 양극화. 그러니까 양극화는 어차피 못 막아. 서울에 있는 강남의 그 노른자 땅에 있는 아파트들은 우리 게 아니에요. 글로벌한 어셋이에요. 그거를 못 잡아요. 그거를 왜 금리를 통해서 잡아야 되고 왜 신경을 써요? 냅둬야죠. 아무도 못 잡아요.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가격, 일본의 록봉기 힐스에 있는 가격, 파리의 한가운데 있는 맨션 값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거기에 있는 것들 누가 갖고 있느냐면 대부분 다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록봉기 힐스가 있고요. 제가 일본 잘 모르지만 일본에 한 1년 살았어요. 록봉기 힐스가 있고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2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밸류가 없어요. 야 100m만 걸어가면 똑같은데 내가 저 집을 왜 두 배에 사야 돼?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안 사요. 누가 사냐면 외국인은 어차피 난 제일 비싼 걸 사고 싶어요. 벤치마크를.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 모리타워라고 모리가 록봉기 힐스를 개발했어요. 그때 제가 마침 일본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안 팔아버리더라고요. 집을 비워놔 버렸어요. 10몇 년을. 최근에 다 팔렸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다 팔렸어? 딱 한 명이 샀대요. 중국 사람이 와서 중국인. 그냥 싹 다 사는 거예요. 에셋 파킹을 아니요, 한 명이 산 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다 산대요. 왜? 일본인은 절대 안 산대요. 왜? 너무 말이 안 되게 비싸니까. 파리에 가면 굉장히 좋은 맨션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비어 있는 맨션에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난리를 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비싼 게. 그게 너무 부자가 사가지고 1년에 파리를 한 번 가도 호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놓고
잊어버리고 안 들어가. 돈이 10억 있으면 맨날 세요. 예. 100억이나 200이 있어도 꽤 센대요. 예. 1000억 정도 있으면 잘 안 돼요. 내 돈이 어디 있는지. 돈이 10조가 있으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 돈.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어차피 각 나라의 제일 좋은 데는요. 우리 거 아니에요. 그 슈퍼리치들 거지. 뉴욕이나 파리의 그 호텔의 스위트룸 있죠. 예. 그거 하루에 제가 좀 전에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왔어요. 예. 그럼 호텔 이렇게 찍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스위트룸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예. 제일 싼 게 다 4만 불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하루에? 더 하루에? 웃기는 하루에? 거, 예, 더 웃기는 거 있어요. 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꽉 차서. 꽉 차서. 저는 잡을 생각 없었지만 이제 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슈퍼리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예전보다 더 생길까요? 덜 생길까요? 더 생기죠. 무조건 더 생기죠. 양극화가 일어나고 산업이 무슨 철강 산업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IT 그다음에 뭐 지식 산업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래. 그럼 양극화 계속 일어나면 슈퍼리치는 무조건 더 생기고 예. 슈퍼리치들은 하나씩 갖고 싶죠. 일본에도 하나, 뉴욕에도 하나, 한국도 괜찮아 보여. 한국에도 하나. 그래. 이 사람들은 가격이 없어요. 나도 돈 생기니까 좀 갖고 싶더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강남에 있는 뭐 틀릴 수 있지만 강남에 있는 몇 개 좋은 그런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없어요. 그거를 왜 신경 왜 신경 쓰냐. 왜 신경 씁니까? 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럼 다른 외국에서는 그래 그거 우리 국민 거 아니고 슈퍼리치 거야라고 이미 인식하고 포기하고 빼놓은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로 못 그 갔다? 단계로 못 갔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아직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그 제가 오늘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 그거예요. 앞으로 외국인 엄청 많이 들어올 건데 외국인 들어올 때 이민 정책 엄청 잘해야 돼. 잘못하면 큰 사회적인 문제 생겨. 왜 많이 예, 갑자기 예, 들어올 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사람이 우리나라 없으니까. 인구 부족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올 텐데 그거를 굉장히 정제되게 들어오게 해야 돼. 잘못 들어오게 하면 잘못하면 망해. 필요한 인력만 잘 그러니까 선발해서 잘 어떻게 뭔가 잘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잘한 나라가 있냐? 거의 잘한 나라 없어요. 뭐 미국이 제일 잘했다고 해야 될까? 독일 완전히 잘못됐고요. 뭐 캐나다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어요. 다 실수를 한두 번 했어요. 그러면 한 번만 실수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굉장히 정제되게 잘 해야 되는데 정제되게 잘 할까? 그런 걱정이 돼서 뭐 제가 여기저기 좀 그래도 좀 살았으니까 뭐 홍콩에 예를 들어서 그 가사 도우미들 할 때 그런 거 뭐 이런 거 우리도 하잖아요. 이런 거 좀 정제되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 두 분하고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비싼 한두 개의 아파트요. 한 100채 됩니까? 그 저기 제일 위에 거. 많이 되면 1000채 됩니까? 그거 얼마가 되든 그냥 놔두면 되고 그것 때문에 공돈 버는 사람 100억 번 사람 놔두면 세상에 공돈 100억 1000억 번 사람 많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 되지. 그거를 왜 하는행 총재가 그걸 잡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이해하시고 그게 한원 총재가 잘한 거야. 한원 총재에 대한 제일 좋은 첫 번째 제가 한원 총재 욕하면 저 욕 엄청 먹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딨냐? 즉답 잡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저는 계속 반대쪽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프라이어리티가 다른 게 아니냐.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이슈냐. 그분의 입장에서는 틀린지 모르지만 정치인에 관심이 있다면 맞는 선택을 했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맞는 선택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감히.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슈퍼리치들은 한국에 당분간 올라다가도 안 오겠네요. 어제 사건으로 잘 된 겁니까? 슈퍼리치가 오겠습니까 이제 당분간. 근데 결국 와요. 한국이 엄청 좋잖아요. 슈퍼리치 입장에서 한국은 왜 좋아요? 안전하죠. 재밌죠. 안전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다이나믹하지. 다이나믹하잖아요. 못 볼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문화도 밤에 좋고 막 헬기 뜨고 막. 문화도 괜찮고 일본에 비해서 못한 게 전혀 없죠. 뭐 듀바이에 비해서 전혀 못한 게 없죠. 뭐 파리나 뉴욕에 비해서 조금 다르지만 다르잖아요. 돈 많으면 뭐 한 개쯤 사고 싶죠. 100억에 사고 싶은데 200억에 사고 싶은데 안 판대. 그런데 300억이면 팔겠대요. 정말? 그냥 사봐. 이런 가격의 프라이싱이기 때문에 가성비 안 따지는군요.
돈이 1조 있으면요 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10조, 100조씩 있잖아요. 가격표 안 보는 게 습관이 되는구나. 예. 가격표는 안 보죠. 야 판대? 그래. 안 판대? 근데 지금 판대? 얼마래? 그냥 불린 대로 줘.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슈퍼리치들이 각 나라의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기 어디 조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청 욕먹겠지만 분당이나 일산에 100채, 1000채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롯데 100층짜리에 위에 거 하나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내가 쓸 일이니까 서울에 와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는 건 아니거든. 모건 스탠리가 이제 임대주택 사업 하대 진짜. 그러긴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즐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호텔 가기 싫거든요. 하루에 5천만 원 줘도 난 그거보다 내 집에서 자고 싶거든요. 저 100조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그래.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자면 몇 밤이나 자겠니? 그렇죠. 나도 80세면 죽는데. 예. 예전에 굉장히 부자들 한국 가끔 오면 뭐 신라 호텔 통째로 다 빌려버리고 그러시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다 비워버리잖아요. 어. 내가 10층에 자면 1층부터 9층까지 다 비워버리잖아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으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 나 말고 딴 사람 타면 싫어. 싫죠. 네. 나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 타도 좋던데 그거 왜 싫을까? 아니 태어나서 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누구랑 같이 타본 적이 없으면 불편해. 태어나서 한 번도 100조가 불편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못되게 얘기하는 거죠. 안 해봐서 네, 모르겠네. 안 해봐서. 마치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가 같이 있는 거랑 똑같은 그런 거예요. 느낌입니까? 그렇지. 아. 그거 싫지. 당연히 싫죠. 도대체 얼마 주면 얘를 내보낼 수 있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야. 네. 그래서 뭐 딴 얘기 좀 했지만 오늘 시장이 좀 안정돼서 진짜 다행이지만 야. 안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좀 분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이니 정치는 정치니 다 뭐 우리도 그냥 조금이라도 그래도 뭐 저는 뭐 그렇게 애국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 할 일을 해야지. 이렇게 깽판 치면 되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하려다가 좀 뒤로 갔다가 지금 이상하게 된 상법 개정안 예.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건 무조건 스타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돼야 네. 이렇게 무조건 그동안 시작이죠. 말씀하셨던 경제가 안 좋으면 뭐 기반이라도 좀 더 그래 우리 이참에 이런 노력이라도 좀 하자. 근데 그런 노력하면 세상은 좋아질 것 같고 합리적인 변화이긴 네. 한 것 같은데 네. 주가도 오를까요? 주가가 그것 오르죠.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오르죠. 예. 저는 오른다고 생각해요. 3프로 TV라고 아신다 그랬잖아요. 네. 예. 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 3프로 TV 아침에 나갔을 때 예. 거기 정프로는 분이 예.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내가 진짜 맞다 그랬어요. 어. 제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음. 상법 개정을 왜 해야 되느냐. 자본시장법을 고치면 안 되고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매치기가 있는데 소매치기가 막 지하철에서 뭘 훔쳐요. 그런데 법을 소매치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드는 법이 자본시장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매치기는 주머니에서 안 빼고 바지에서 빼거나 백에 있는 걸 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남의 돈을 가져가는 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상법은 지금 경영인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회사를 주주로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회사로 돼 있어요. 모든 나라가 주주로 돼 있어요. 당연히 경영인은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주짜리나 100주짜리나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한다는 건 한 주에 맞게 100주에 맞게. 그런데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주주하고 관계없이 주주의 차등을 둬도 되잖아요. 그게 회사에는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관계 없을 수도 있고. 관계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우길 수도 있고 실제로는 안 그래도 그렇다면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소액 주주는 손해를 봤지만 회사는 좋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법에서는 합법이지만 그 유상증자의 구체적인 가격 이런 거는 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해요. 그거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똑똑한 변호사, 똑똑한 프라이빗 에쿼리 이런 애들이 다 도망가요. 루폴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도망갈 텐데 대원칙이 있잖아요. 주주를 해야 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못하겠죠. 그걸 바꾸자는 건데 대주주 너무 싫죠. 그거 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주주도 좀 살려줘야 되니까 뭐 배당을 분리가세 한다든가 상속세를 낮춘다든가 그런 거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이
주주환원의 스타팅 포인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얘기 나온 지 3년 됐어요. 단 한 발자국도 안 나가잖아요. 단 한 발자국도. 근데 결국은 뭐 누가 얘기한지 좀 모르겠지만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고치겠대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는 거니까 결국 하겠네. 그런 거 아니에요. 홀짝이에요. 하냐 안 고칠 하냐. 수 있느냐 못 고치느냐. 영원히 그런 식으로 갈 거냐. 경영진을 배임의 굴레를 씌우면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맨날 소송에 난리가 날 거다. 소송하면 미국 아닙니까? 예. 유럽 아닙니까? 멀쩡하게 잘하고 살아요. 왜 우리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그 대주주의 로비를 받았다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너무 과감하네. 그러지 않으면 그런 주장을 왜 해요? 경험 가끔 하자. 아니 그거 아니면 그 주장을 왜 해요? 그분들 바보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똑똑한 분들이 입에서 나와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이 뭐 잘못 드셨나?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고 그거를 너무나도 멋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상법하고 자본주의상법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니에요. 상법 바꿔야 돼요. 상법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주주환원은 단 한 발짝도 못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런데 한 발짝도 안 가니까 짜증나 죽겠는데 또 그냥 졸고 있는 애를 그냥 또 한 대 그냥 한 대 때리니까 뭐 화가 나는 거죠. 야. 저만 화난 거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얘기해도 좀 봐줄 것 같아. 야, 이런 정도 얘기는 그래, 요즘 할수 에브리데이 해야지. 원래 할 수 있어야 진짜 됩니다. 2% 혼자 외로웠습니다. 원래 할 수 있어야 저만 됩니다. 그냥 얘기하니까 이 정도는. 2% 너는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니 그런 소리로 맨날 혼나고. 속이 시원해요. 정말요? 그러면 그럼요. 저 오늘요 하고 싶은 얘기 한 조금만. 50%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야. 제가 진짜 세게 하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그거 한번 물어봤어요. 네. 변호사한테. 예. 제가 한국은행 총재에 욕을 했는데 비판을 했는데 살고 보면 욕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도 한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의 욕망은 내가 모르는 건데 얘기한 거잖아. 제가 혹시 명예훼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공인은 대답해야 된대요. 그거 그런 예. 의혹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대답해야 된대요.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거꾸로 그분이 내한테 그런 욕을 했어요. 김준송이 3% 나가는 거는 3%의 MC 자리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욕을 했어요. 예. 맞든 틀리든 내가 너 왜 그래? 명예훼손이에요. 저 거의 이긴대요. 그걸 거꾸로 하잖아요.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그분은 공인이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공인이에요. 그쵸, 근데 나는 공인이에요. 잔챙이고요. 그분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에 답을 해야죠. 건전하잖아요. 그래. 네, 답해야죠. 아니 근데 다 못한 이유를 알아요. 못 들으셨을 거예요. 김준성 대표님이 아파라 하는 거에서 못 들으셨을 것 같아. 가까이 가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멀리서 3%에서 얘기하면은 조금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야.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내가 좀 한가해지겠네. 자주 모셔서 들읍시다. 네. 근데 오늘 그건 되게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이번 일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오늘 다행이다. 하룻밤에 끝나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게 정신승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걱정이네요. 국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사태를 수습한 게 우리나라의 그 저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게 국가의 저력입니까? 그냥 나라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저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던 게 예. 아니 뭐 그냥 정치적인 건 크게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늦게까지 계속 기사 보고 화가 나고 막 그러죠. 도대체 이걸 이해하려고 이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그분을 이해 안 된다. 그분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보다 낫은 것 같아요. 저는
저 오늘 말 많이 했는데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기승전결이 안 맞춰져. 현실 감각이 좀 없어요. 제가 계엄령 마지막에 본 거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래가지고 80년. 예비고사, 예. 학력고사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게 한 달이 뒤로 미뤄졌어요. 그게 저는 진짜 싫어했어요. 한 달 공부를 더 어차피 안 하는데 나는 안 하고 남들은 더 할 텐데 그래가지고 진짜 싫어했어요. 나 계엄령 그때 계엄령인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 많은 사람 머릿속에 계엄령은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잖아요. 저는 탱크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런 사람을 하니까 나는 무서워가지고 현실감이 아직도 없어요. 참 좋은 일은 분명히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면 자꾸 비꼬는 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서로 웃자고 그러는 오늘은 거예요. 뭐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과감하게 아니야. 얘기하는 나는 날이네. 평소에 아무도 이야기 안 할 때는 비꼬기도 하고 과감하게 얘기하지만 오늘처럼 아무나 그냥 다 한마디씩 거든 이런 날에는 이 프로는 굳이 숟가락 놓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 난 그분이 이해된다. 근데 이해된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재밌게 들었던 건 그 가상의 시나리오 있지. 오빠 게임이나 해. 게임이나 해. 그거를 잘 못 들어서 계엄을 한 거라고. 이 프로님 그런 농담도 있더라고요. 그 저기 더 나빠. 더 남의 나빠. 말을 전하는 것도 네. 그 내부자 정보 얘기 제가 얼마 전에 했거든요. 삼성전자하고 관련돼서 네. 내부자 정보 얘기할 때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 얘기를 그런 진득한 정보잖아요. 이런 예. 거를 남한테 전달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걸 전달하시면 어떻게 이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나도 재밌더라. 나도 저 얘기 들었어. 되게 웃기더라고. 오빠까지 했어야지. 오빠도 했는데. 알겠습니다. 해학이지 해학. 해학. 뭐 이럴 때도 웃을 일도 있어야죠. 네. 아무튼 네. 발언이 과감해지셔서 저는 반갑다. 재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 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든. 오늘 굉장히 인사이트 얘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라고 할 때 왜 계엄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면서 야당이 이것도 깎았고 저것도 깎았고 이 사람도 탄핵하고 도대체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걸 보고 아 그래 저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또 뭐 그렇다고 전기톱 들고 올 일은 전혀 그러니까요. 아닌데 저는 송곳으로 해야 될 거를 전기톱을 들고 올 거죠. 일은 아니지만 아 그래 저런 면이 있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분도 있다고 하니 대통령 정도 하시면 그 정도의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알고 그런 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준성 대표님이 차기의 한국은행 총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려운 대통령을 그냥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멋있는 대통령 한번 가져봅시다 좀. 부끄러워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네. 김준성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